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일할 때 더치페이 해서도 안 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마음을 절절하게 울릴 이야기를 전해드릴 겁니다. 우선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해 보세요. 사람은 일로 성공하는 게 아니다. 일은 그냥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하는 거지. 정작 돈은 다른 걸로 버는 거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오늘 이야기는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다만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는지,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 살면서 정말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분들이라면요. 아니, 그보다 인생을 좀 지금하고 다른 수준으로 바꾸고 싶은 분이라면 오늘 이 메시지는 정말 몇 번이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부를 이루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세상에 어떤 신박한 투자 비법이 있건, 설령 여러분이 투자의 귀재건 그런 거 상관없이요. 사람은 우선 일로 성공할 줄 알아야 단단한 부를 쌓습니다. 아니, 무슨 꼰대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께도 마찬가지로 오늘 영상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할 책, 세계적인 기업 교세라의 창업자이자 일본 항공의 CEO였던 고 이나모리 가즈오의 왜 일하는가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회사 건물을 빠져나갈 때면 간신히 붙잡고 있던 마음속 둑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 내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내 것이 아닐 이름 없는 일들에 휩싸여 오늘도 수없이 나를 지우고 또 지웠다. 그저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냈을 뿐인데 어쩌다 내 삶은 밑빠진 독처럼 텅 비어버린 걸까? 하지만 나는 안다. 다음날 피곤한 몸을 간신히 일으키고 나면 내 삶은 다시 0으로 돌아갈 것이고 언제 끝날지 모를 일터가 두 눈을 뜬 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60여 년 전 부도 직전에 지방 중소기업에 입사한 한 청년도 똑같은 고민에 휩싸였다. 중학교 입학시험도 2번이나 낙방했다. 그래, 그땐 사경을 헤맬 정도로 결핵을 앓았지. 수업을 듣지 못한 날들이 들은 날보다 많았는데 나로서 어쩔 수냐. 딱 10년 전 나는 절망했고 암울했지. 돈이 없어 꿈꾸는 것도 눈치를 보던 시절.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지금은 생각이란 걸 하기 시작한 이후 마음이 엉망진창이 아닌 날이 있긴 할까. 당시 나는 어떻게든 들어간 공대를 끝마치고 어떻게든 서둘러 직장을 구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다. 엉망진창인 마음을 누르고 도서관에 박혀 책만 들여다보고 있는 나의 모습에 친구들은 하나같이 이 정성을 대기업이 안 알아봐주면 국가의 큰 낭비다라고 할 정도였다.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갔냐고? 그랬으면 지금의 나는 없다. 100군데가 넘는 모든 회사에 낙방하고 난 이후 최후의 보루, 학부 교수님의 소개로 교토에 있는 소규모 전봇대 설치 제조회사로 첫 발을 내딛었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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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구직 면접에서 떨어진 나를 다시 건져 올려준 이 작은 회사에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다. 그러니 나에겐 회사 험담 같은 그런 사치스러운 걸 입 밖에 꺼낼 엄두도 나지 않았다. 그런 나의 마음이 탁하게 물들어가기 시작한 건 첫 월급날. 사실 알고 있었다. 내일 당장 망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심각한 적자 상태의 회사란 걸. 고대하던 첫 월급에 대한 환상이 무기한 연장되는 악몽으로 바뀌자 곧바로 내 마음의 색이 변해버리는 걸 나조차도 막을 수 없었다. 오고 싶었던 회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음 편히 다닐 회사도 아니야. 모조리 실패로 점철된 인생이 어쩐지 가여웠다. 회사 동료들은 모였다 하면 의뢰, 회사에 대한 불평, 불만을 쏟아냈고 그걸 듣고 있느라면 회사가 나한테 이만큼 버틴 걸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동료들이 제각기 발빠르고 영리하게 제 살 길을 찾아 회사를 떠날 채비를 하던 중 더 이상의 구직 활동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나는 결국 군 간부 후보생을 뽑는 학교에 지원하여 덜컥 합격해버렸다.
입학 절차를 밟기 위해 호적 초본을 제출하라는 지시에 곧바로 본가에 전화를 넣어 상황을 설명했는데 회사 관두고 군으로 들어가 안정적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월급이 나오지 않아요. 호적 초본을 보내주세요. 한참을 말이 없던 부모님. 아니 그런데 본가로부터 도착해야 할 서류가 도무지 도착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당신은 전화가 귀한 터라 몇 번이고 전보를 넣어봤으나 깜깜무소식. 아직은 회사를 다니고 있기에 하루 이틀 만에 본가를 다녀올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었다. 결국 서류 미비로 입학이 취소되고 본가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충격적이었다. 어딜 교수님이 소개한 회사를 1년도 안 다니고 나오려고.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라. 놀랍게도 결과적으로 동료 중 나 혼자만 망해가는 회사에 남게 되었다. 홀로 몹쓸 곳에 남겨져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 순간 마음이 무너졌다. 달리 갈 곳도 없었다. 다들 홀로 남은 나를 폐잔병으로 바라봤고 지방대학 졸업자의 인맥도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매일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근하는 것, 그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당시 나는 썩어가는 얼굴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하루하루를 버틸 뿐이었다. 도대체 내 인생만 왜 이런가? 하루를 버티기도 힘들다. 앞으로 내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심지어 회사는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오너 일가의 경영권 싸움과 노동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근처에 있는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가면 주인에게 동정을 받기 일쑤였다. 자네 어쩌다처럼 망해가는 회사에 들어갔나? 저런 회사에 계속 다니다가는 결혼도 못할걸. 그때의 내가, 그리고 지금 당신이 당신 스스로에게 가장 뜨겁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내가 걷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5년 후, 아니 1년 후에도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을까? 그때 나는 생각했다. 솔직히 이 회사를 관두고 이직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리란 보장이 있나?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인생이 잘 풀린 사람도 있겠지, 그래. 근데 반대로 비참하게 보내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 내가 어느 쪽에 속할지는 지금 내 마음 상태로 보나 능력을 보나 불보듯 뻔한 게 아닌가? 그렇다. 난 비참해질 게 뻔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생각했다. 세상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다양한 일들이 있겠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걸로만 판단하면 될 일도 안 될 테지. 망해가는 회사에 남아 필사적으로 노력한 끝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만큼 노력했는데도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 그래, 내가 겪어보지 못한 수많은 케이스가 존재할 거다. 이런저런 경우를 따져가며 회사를 그만두는 게 좋을지 남는 게 좋을지 고심 끝에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다. 그것은 내 앞날을 역전시키기에 충분한 20대 청년이 하기엔 가장 최선의 결단이었다. 불평불만을 내뱉는 대신 일단은 당장 눈앞에 놓인 일에 철저히 몰두해보자. 쓸데없는 잡념에 에너지 다 쏟는 대신 일에 정면으로 부딪히자.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전념하자. 살기 위한 길은 오직 그뿐이다. 나는 이 단 한 가지 계기로 가혹한 운명 안에 있는 인생을 끄집어내 단박에 변화시켰다. 생각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모든 걱정이 사라진 것이다.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그러자 진짜 신기하게도 고난과 좌절 쪽으로만 돌아가던 내 인생의 톱니바퀴가 좋은 방향으로 역회전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삶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팽창하기 시작했다. 나의 우주가 바뀐 것이다. 그 당시 나는 최첨단 파인 세라믹 연구를 담당하고 있었다. 공대를 나왔다 쳐도 이 분야에 흥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파인 세라믹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었기에 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기본서부터 들여다봐야 했다. 복사기도 없던 시절이라 관련 업계의 신문과 잡지, 온갖 전기 간행물을 보고 부지런히 노트에 그대로 적어 넣었다. 새로이 결심하고 난 후부터는 냄비와 밥솥 등을 챙겨와서 연구실에서 묵으며 그야말로 24시간을 연구에 파고들었다. 그때 내가 필사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는 무모하고 장렬하게까지 보였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내가 맡은 일은 나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다. 하물며 최첨단 제품을 만드는 일이었기에 배움도 게을리하지 못했다. 그래서 파인 세라믹에 대한 최신 논문이 게재되어 있는 미국 전문 잡지를 구해 한 손에는 영어 사전을,
한 손에는 잡지를 들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읽었다. 하루 업무가 끝난 밤 시간과 휴일에는 도서관에 가 전문 서적을 빌려 파고들었다. 읽다가 성에 차지 않을 땐 아예 외워버리기까지 했다. 여기서 잠깐, 내가 이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천만의 말씀. 내 일은 따분하게 이를 데 없었다. 처음에는 연구소 안에서 실험을 반복하고 다시 도서관으로 달려가 공부하는 일이 매일 반복되었는데, 그 짓을 딱 3개월째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또 한 번 나의 우주가 변했다. 공부하면서 알게 된 파인 세라믹이라는 소재는 들여다보면 볼수록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걸 알고선 마치 금강을 캔 미친 사람 마냥 그 매력에 푹 빠져들었다. 요즘엔 대부분의 사람이 주식을 사기 위해 공부하다 보면 이런 순간을 종종 겪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일로 해버린다? 나는 이 연구에 목숨을 바쳐도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아니, 그냥 이건 모르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차가운 것들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것이 아닌가. 단조롭고 지겨웠던 연구와 실험 도구, 이 모든 것들이 근사하게 여겨지고 가치 있게 여겨졌다. 이 파인 세라믹에 대해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전 세계에 나 혼자가 아닐까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났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 간단하다. 천직은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걸. 왜 그 일을 하는가? 그 일을 통해 당신은 무엇이 되길 꿈꾸는가? 끌려다녀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일도, 그리고 인생도. 지금 바로 당신에게 이것들을 뜨겁게 물어라. 정말로 뜨겁게 묻는 거다. 왜 일하는가? 그 일을 통해 당신은 무엇이 되길 꿈꾸는가? 어쩌면 우리는 이 질문을 너무 늦게 만난 것은 아닐까?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일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서 피해야 할 행위라 여긴다. 그렇게 일은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끝내고 보수는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다는 노동관이 생겼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일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쓴다. 시간은 엄청 쓰는데 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해져. 요즘에는 일하는 의미와 그 목적을 잃은 채 하루하루 버티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 일에 대한 자신만의 가치관을 세우기도 전에 부정적인 인식에 끌려다니는 게 맞을까? 정말로 일에 미쳐 사는 게 안 좋은 삶일까? 아니, 애초에 이렇게나 많은 시간을 쓰면서 그 모든 시간을 마치 원죄를 갚는 시간처럼 취급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인간의 삶이 맞는 건지 묻고 싶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내 인생에 들어맞지 않고 뭔가 계속 불편한데, 이왕이면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냥 남들처럼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게 맞나? 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일에 미쳐보기로 한 것이다. 미치도록 좋아해보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이야기는 진짜 제대로 살아보기 위해 미치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출발을 좋아하지 않는 일로 시작한다. 바로 이 시점부터 스스로를 비하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잠재력을 의심하며 인생을 소비한다. 여기서 마음에 고쳐먹음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찾는 건 손에 잡히지 않는 파랑새를 쫓는 것과 같다. 아무튼 손에 잡히지 않는 파랑새를 보내주고 손에 잡히는 것부터 끝장을 내고자 몰두한 결과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신입의 소꿉장난 같던 연구에서 잇따라 좋은 실험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렇게 내 인생 최초의 가장 큰 성공이 찾아왔다. 내 행보를 보며 혀를 끌끌 찼던 회사 사람들이 어느새 내가 하는 일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텔레비전 보급에 발맞춘 새로운 재료를 연구 개발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었는데, 이 재료를 성공적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뿐이었다.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어떻게 이런 재료를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때 매일 도대체 어떤 물질을 사용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러던 중 실험실을 걷고 있는데 무언가 발에 걸려 미끄러질 뻔했다. 발밑을 보니 왁스에 신발이 붙어 있었다. 어느 정도 연차가 된 시점이라 대체 누가 여기에 왁스를 흘렸냐며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에 이거다.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바로 그 자리에서 냄비에 왁스를 넣어 열을 가해 잘 저어 섞은 뒤 틀에 넣어 성형을 해버렸다. 놀랍게도 완벽한 형태로 모양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숱하게 고민하던 문제가 단박에 해결되며 그 엄청난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과 더불어 내가 속한 회사가 유일하게 이 새로운 재료의 합성에 성공한 회사로 등극했다. 지금 돌이켜봐도 신의 계시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필사적으로 그것에 몰두하여 고민에 쌓여있던 내 모습이 가여워 하늘이 지혜를 내려주었다는 것 밖에는 그 상황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다. 지금의 교세라를 창업한 지 10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 세계적인 컴퓨터 제조회사 IBM으로부터 기존보다 성능이 월등히 높은 파인세라믹 부품 제작을 주문받을 당시였다. 경쟁사들은 하나같이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내저은 반면 그때 우리가 충분히 몰입한다면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갖은 고생을 다해 개발을 거듭한 끝에 요구받은 대로 20만 개의 제품을 보냈다. 감격의 순간도 잠시 20만 개 제품 모두가 불량이라는 도장이 찍힌 채 되돌아왔고 이미 모든 걸 불태우고 전의를 상실한 직원들이 더 이상은 무리라며 백기를 들었다. 그런 차가운 분위기는 곧바로 사내를 잠식시켰고 나 역시 힘들고 맥이 빠져 있는 시점이라 그간 밤새워 고생한 직원들을 일찍 퇴근시키고 홀로 회사에 남아 컴컴한 사무실을 둘러보던 때였다.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합니다, 사장님. 한 젊은 기술자가 꼼짝도 하지 않고 선체로 눈물을 뚝 흘리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곁으로 다가가자 그는 어깨를 떨며 소매로 눈가를 훔쳤다.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제품이 나오지 않고 온갖 방책을 다 써봐도 소용이 없자 허탈감에 감정이 폭받친 그의 모습에 도리어 나까지 마음이 쓰라렸다. 수고했으니 오늘 밤은 이만 돌아가지. 어깨를 다독이고 이만 가도 괜찮다고 위로해 보았으나 그는 귀가하지 않았다. 그런 그에게 물었다. 자네 제품을 만들며 하늘에 간절히 기도를 드려보았나? 네? 부품이 만들어지는 순간순간 잘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빌어본 적 있냐는 말일세. 이 말에 그의 눈이 동그래졌다. 잠시 말이 없던 그는 이내 눈빛을 바꿔 이렇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그때 그 직원은 내가 한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던 것 같다. 사실 그때 나와 기술자의 대화를 당신이 엿들었다면 정신이 어떻게 된 게 아닐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과학을 다룬 기술자에게 하늘에 빌어보라니. 그런데 이 빌어볼 자격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사람이 진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뒤 이제는 진짜 하늘의 천명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자신할 만큼 모든 힘을 쏟아내 본 자만이 빌어볼 자격이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그러므로 당신이 가진 모든 힘을 쏟아냈는가? 몸이 부서질 정도로 자신이 하는 일 하나하나에 영혼이 스며들게 해보았는가? 이제 남은 건 정말 하늘이 도와주는 길 뿐이라고 이 생각이 들 만큼 해보았냐는 질문이다. 그 덕분일까? 그 다음 날부터 그를 포함한 개발팀 직원들은 기술적으로 잘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을 점차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제품을 IBM에 보내 평가를 요청했다. 20만 개의 제품을 모두 되돌려 보냈던 담당자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달라진 순간이었다. 그들은 이런 제품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우리 제품을 들여다본 IBM 임원은 그 자리에서 2천만 개라는 수량을 주문했고 순식간에 회사를 둘러싼 그 모든 것들이 팽창해서 상상 못할 위치로 우리를 올려놓았다. 지금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앞에 두고 돈을 받고 내가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을 바꿔보라. 미용사는 가위질로, 요리사는 요리로 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유일한 내 수단이라는 마음으로. 물질은 불에 가까이 되면 타는 가연성 물질, 불에 가까이 돼도 타지 않는 불연성 물질, 스스로도 잘 타는 자연성 물질이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가연성 인간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야만 행동하고, 불연성 인간은 좀처럼 타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불씨까지 꺼버린다. 반면 자연성 인간은 스스로 타올라 행동으로 옮긴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을 끝까지 해내려면 스스로 타오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타오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 동시에 자신이 왜 그 일을 하는지 명백한 목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라며 타오를 생각도 하지 않고 타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뜨거운 열의로 활활 타올라도 함께 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주변의 열기까지도 빼앗아 버린다. 이런 얼음 같은 사람을 만나면 의욕이 충만한 사람들도 곤란한 상황에 빠진다. 기업이든 스포츠든 그게 무슨 팀이든 열의가 얼어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가라앉는다. 불연성 인간은 언제나 어렵거나 힘든 일을 귀찮아하며 아무 탈 없이 편하게 지내기만을 바란다.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은 외면하고 굳이 그런데 신경 쓰려고도 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겠다. 불연성 직원은 회사에 없어도 된다. 혹은 불연성 직원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에 남아있는 것도 추천하지 않는다. 적어도 타오르고 있는 내가 다가갔을 때 마음이 통해 함께 타오를 수 있는 가연성 직원이라도 과반은 넘어야 한다. 불연성 인간이 가득한 회사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 교세라가 지금처럼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한 건 단 하나다. 언제나 자연성 직원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와 한데 어울려 불을 키워줬다. 불연성 직원은 스스로 나서지 못한다. 왜?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하기에 일의 속도도 더디고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업무 트러블이 자주 생기는 것도 자기 일에 대한 관심과 의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첫 회사에서 여느 때처럼 실험 결과를 측정하고 있을 때, 그때는 회사의 기세가 조금씩 고개를 들 때라 좋은 인재들이 채용되었다. 명문고를 졸업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취업 전선에 뛰어든 한 청년이 내 연구 보조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일머리가 꽤 있는 편이어서 나는 매일 실험 데이터를 측정하는 일을 맡겼다. 이 재료는 이런 특성을 낼 거야 라고 말한 뒤에 실험을 하면 들어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었지만, 들어맞을 때마다 나는 어김없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펄쩍펄쩍 뛰어다녔기에 남들이 보기에 경망스럽다고 이야기할 정도? 그런데 그 청년은 늘 그런 내 모습을 옆에서 차가운 눈으로 보고 있었다. 그 어느 날도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실험 결과가 완벽하게 들어맞아 나는 또 펄쩍 뛰고 있었다. 그가 나를 힐끗 보더니 말했다. 저는 그 정도로 기쁘지 않습니다. 이미 그럴 것이라 예측하고 실험했는데 그게 그렇게 좋아할 일인가요? 당연한 결과죠. 함께 기뻐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의 말은 충분히 이성적이었지만 삶의 어떤 것에도 기쁨을 못 찾는 이 친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따로 있었다. 자네 말이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안다마는 소소한 일에 기쁨을 느끼고 감동을 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이지. 단조롭고 반복적인 우리의 연구를 지치지 않고 계속해 나가려면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있는 그대로 기뻐할 줄 알아야 해. 특히 연구비도 적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일을 하는 회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할 때는 내가 만들어낸 기쁨과 감동이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법이니까. 자네가 아무리 나한테 그런 말을 해도 나는 계속 작은 성공을 기뻐하면서 내 일에 매진해야 할 것 같은데. 아쉽게도 내 말은 그에게 가닿지 않았다. 결국 청년은 2년 후 조용히 회사를 그만두었고, 나는 그런 그가 부디 무언가 가려진 감동하는 마음을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알아서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자연적으로 타오르는 사람이다. 그는 스스로 일을 찾아 나선다. 그를 보는 사람들이 덩달아 신이 날 정도다. 맡은 일을 누구보다 좋아하고 이루고자 하는 책임감도 대단하다. 설령 일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결코 불평불만하지 않는다. 사실 불평불만을 할 틈이 없다.
감동을 받을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있으랴. 이런 자연성 직원에 힘입어 가연성 직원들도 함께 타오른다. 여기서 차분히 생각해보라. 당신은 스스로 타오를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이 닿아도 차갑게 식혀버리는 사람인가? 감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한다면 당신은 그 중심이 되어 마치 상승 기류가 치고 올라가듯 주변 사람을 이끌고 몸담은 곳을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힘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어디에 있건 성공할 거라고 장담한다. 지시받은 것만 하면서 일하면 안 된다. 스스로 타오르지 않고 끌려만 다녀서는 아무 일도 제대로 해낼 수가 없다. 설령 일을 마무리했다고 해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남에게 지시를 받고 일하기보다는 그 일의 중심으로 들어가 리더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끌고 나가보라. 스스로 소용돌이를 만들어간다는 마음으로 일하라. 스스로 활활 태울 수 있는 사람만이 놀라운 성과를 거둔다. 그럴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성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당신이 만약 어느 회사에 신입으로 들어가서 도무지 소용돌이를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치자. 당신이 어떠한 목표 달성에 있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가령 이런 것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당신이 의견을 내면 당신의 선배는 말할 것이다.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업무 돌아가는 건 알고나 하는 소리야. CEO는, 창업자는, 나는 당신을 다르게 본다.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안 하겠지만 오너만큼은 당신을 분명히 다르게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오너와는 회의를 할 수도 없을 만큼 거리가 멀다고 상관하지 마라. 당신이 불타오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실은 그의 귀에 들어간다.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는 사람만이 장차 리더가 될 자격이 되며 그런 사람만이 성공한다. 모두가 일과 인생을 철저히 분리해 반반 더치페이하는 세상이다. 얼마를 받을 테니 얼마만큼을 준다. 이 정도 했으니 이건 안 된다. 이건 할 만하니 이 정도는 괜찮다. 이런 세상에서 당신이 일만큼만 더 하기로 마음을 먹는 그 순간 당신은 완전히 다른 리그로 가 세상을 누비게 된다. 그 일이 10이 되고 100이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영상을 듣는 사람들 중에도 왜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고민하다 못해 일로써 상처받는 일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잘 들어보라. 당신이 상처받는 이유는 사실 본연의 일 자체를 제외한 모든 것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있을 것이다. 회사 내에서의 관계, 고객과의 관계 기타 등등. 그러니까 순수하게 일이 아닌 그 일을 둘러싼 것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구분이 안 된 채로 삶에 무자비하게 침투해 좋아하지도 않는 일로 묶여 당신을 괴롭힐 것이고 그래서 당신은 좌절할 것이다. 힘겨울 것이다. 그런데 이건 역설적으로 본연의 일을 구분해 거기에만 몰입함으로써 해치울 수 있다. 오로지 그 방법뿐이다. 회피하면 따라오고 부딪히면 해소된다. 어찌됐건 당신은 그것에 많은 시간을 쓴다. 그러니 그것을 하는 시간에 충실감을 얻지 못하면 공허함을 느낀다. 그 공허함은 반드시 우울감으로 찾아온다. 이게 당신이 일에 몰입해야 하는 이유다. 일을 잘하기 위한 기술과 매뉴얼들이 넘쳐날 만큼 지천에 깔려있다. 왜 일하는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아도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면 결과가 나오고 급여가 나오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니 왜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궁리할 필요가 없다. 눈을 뜨고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일에 쓰고 있지만 정작 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일 자체를 싫어하고 힘든 일은 웬만하면 피하려는 이들도 적지 않다. 죽을 힘을 다해 일한다거나 피땀 흘려 일한다는 말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부정하거나 고루한 사고라고 비웃는다. 아니,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이들을 경시한다. 일에 대한 가치관과 마음가짐의 변화가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다. 일하는 것을 필요악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이
마치 상식이라고 여겨지기까지 한다. 솔직히 말하면 일하기 싫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나간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힘든 일은 좀 피하고 편하게 일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한다.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번뿐인 귀한 삶을 사는데 지금 당신은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일을 한다는 것, 더 나아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전념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만병통치약과 같다.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묘약이라 해도 좋다. 이 세상에 매끄럽고 순탄하기만 한 삶은 없다. 원하지도 부르지도 않은 불행이 잇따라 인생을 덮쳐오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운명을 원망하고 무의식 중에 살아갈 의욕마저 잃게 된다. 그런데 그걸 아는가? 그럴수록 일에 맹렬히 전념해야 한다. 삶을 밝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힘은 오로지 일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온 세월을 통틀어 많은 이들을 지켜보아도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일을 하라. 일을 너무 해서 평범한 이들로부터 저 사람은 참 안 됐다 라는 말을 들어라. 사람이란 모름지기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혹독한 혹은 불행한 상황에 한 번쯤 놓여봐야 한다. 겨울이 추울수록 그 겨울을 견뎌낸 나무가 꽃을 피우는 법이니 지독한 고민과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크게 성장하고 진정한 행복을 붙잡는다. 그러니 좌절은 언제나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고 최대의 행운이었다. 월급조차 제대로 안 나왔던 중소기업은 가혹한 운명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었다. 물론 평탄한 인생이 나쁘다는 건 아니다. 좋다. 하지만 역경이 있는 인생이 그보다 더 좋다. 왜? 공짜로 주어지는 행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본래 인간이란 그냥 내버려 두면 아니란 현실에 안주하고 되도록 고생은 피해가고 싶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쯤에서 우리는 그 긴 시간을 쏟아 넣는 일을 안일하게만 바라보는 태도가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제대로 열심히 일해보면 하루하루 남모를 기쁨과 즐거움이 인생에 다가온다. 마치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고생 저편에서 밝은 기운이 서린다. 이것이 일을 통해 얻는 인생의 참모습이다. 네, 여러분. 영상이 너무 길었죠. 역시나 자신의 인생을 뜨겁게 불태우고 떠난 인물답게 정말 오랜만에 요령 피우지 않는 정직한 인사이트가 엄청나게 담겨 있습니다. 요즘은 그릿이라는 뭔가 세련된 단어로 표현이 되니까 소위 절실하고 조금은 처절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게 조금씩 더 어려워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이나모리 가즈오의 메시지들을 해부하는 수준으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은 총 3부작 중에 1부예요.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망해가는 중소기업 엔지니어 출신으로 시작해서 27살에 자본금 3천만 원으로 교토 세라믹을 창업해요. 이후 연매출 16조 원, 직원 수 7만 명 규모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이 일에 대한 집념은요. 사실 성공을 원한다면 영업직이든 말단 사원이든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 사실 당연히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긴 내용의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이라면요. 오늘 메시지가 어떤 무게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아실 거예요. 오늘 하루 딱 10분만 시간을 내서요. 지금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지 온전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 좀 더 나은 인생을 바란다면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 세계적인 기업 교세라 그룹의 창업자 고 이나모리 가즈오의 왜 일하는가로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래가 막막하다. 막막하기보다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계속 이 정도 수준일 것 같다. 그런 와중에 뚜렷하게 보이는 재능도 끼도 좋아하는 것도 그 무엇도 없다.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바쁘다. 그렇지만 분명히 인생은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이번 시리즈 1, 2, 3부를 다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시리즈의 2부 지금 시작합니다. 살면서 몇 번째로 찾아왔는지 모를 환상의 시기가 또 저물었다. 가만히 있어도 주식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모두가 꿈에 부풀어 편하게 돈 버는 그야말로 환상에 젖어 보내는 시기. 그 시기가 지나면 곧바로 일상은 무료해지고 어딘가 단조로워지고 기대감은 신기루처럼 사라진다. 왜 시간 들여 몸써가며 일을 하는지 의문이 들 만큼 자산이 몇 배로 상승하는 그 시기가 사실은 10년 아니 20년 혹은 30년에 한 번 반짝 찾아온다는 사실을 당신은 아는가? 그리고 당신은 아직도 그 반짝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가? 반짝이는 환상이 지나간 뒤 꺼내야 할 건 기본이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기본이다. 그렇다. 이 기본을 지킬 줄 아는 자만이 다시 한번 반짝이는 시기가 찾아왔을 때 달콤한 열매를 맛본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해야 할 건 무엇인가? 기본을 지키는 일 아닐까? 자산 가격의 상승과 함께 한없이 가치가 떨어져 있던 당신의 일, 먼지 쌓인 그걸 다시 집어들고 다시 한번 잘 해보자고 그렇게 말해야 할 때가 아닐까? 언제나 이 기본을 지키는 성실한 자들만이 최후에 웃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들은 티가 나지 않는다. 그들은 정말이지 순간의 반짝거림에 홀려 자신의 기본을 놓지 않는다. 이거 전형적인 꼰대의 훈수 아니냐고? 들을 만한 꼰대 이야기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 나는 먼저 이 이야기가 한 회사의 CEO로서 직원들을 일에 막 집중시키기 위해 설파하는 조잡한 권유가가 아님을 미리 밝힌다. 당신은 알아야 한다. 이 이야기는 철저히 당신의 진짜 독립을 위한 이야기다. 그러니 당신은 이제 인정하라. 한 움큼 찾아왔던 환상이 한 차례 저물었고 다시 그 파도가 몰아칠 때까지 당신을 매일 아침 일으켰던 기본을 찾아 지켜야 할 때가 되었음을,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사람만이 다음 환상의 파도에 올라탈 자격을 갖는다. 교세라를 창업하고 약 3년 후의 일이다. 한 공장에 중학교도 채 졸업하지 못한 직원이 한 명 다니고 있었다. 그럼 그에게 내가 이건 이렇게 하게나 라고 가르쳐주면 그는 네 하고 끄덕이고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똑같이 따라했다. 손은 시커매지고 얼굴은 땀 범벅이 될지언정 그는 날마다 지시받은 일을 조금도 싫은 기색 없이 해냈다. 당시 그는 그 공장 안에서조차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밥을 먹을 때도 직원들끼리 떠들 때도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다른 직원들이 힘들다며 우는 소리를 내며 내 관심을 차지하고 있을 때 그는 안 보이는 곳에서 단조롭고 반복적인 작업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겨버렸다. 배운 게 없으니 이거라도 열심히 해야죠. 이 얼마나 감사한 기회입니까? 그의 표정에는 일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고 그런 그를 볼 때면 아득한 나의 옛날이 떠올랐다. 대학을 갓 나온 시절 제대로 된 설비는커녕 지원조차 없는 적자투성이의 소규모 회사에서 내내 분말 원료만 섞는 작업만 했던 나는 어느 순간 손을 탁 놓아버렸다. 그야말로 미칠 노릇이었다. 내가 하는 연구에는 진척이 없었고 도대체 성과라는 건 어떻게 내는 건지 알 턱도 없었다. 이따위 일로 하루하루를 허송세월해야 하다니. 좋은 기업, 좋은 환경에서 웃으며 점심을 먹고 목에 멋들어진 사원증을 메고 자부심에 차올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다. 아니 사실은 불안하고 두려웠을 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몸에 힘이 전부 빠져 털썩 주저앉아 울기도 여러 번이었다. 그런 나에게 멀리 내다보고 일하라는 말은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결국 내 눈앞에 놓인 것 때문이 아닌가. 당시 나는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꿰뚫어보는 안목이 전혀 없었기에 내가 딛고 서 있는 그 발밑 거기만을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때부터 나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서서 매일매일 나를 담금질했다. 아무것도 보지 말자. 오늘 달성하기로 한 일을 반드시 그냥 오늘 끝내자. 일의 성과와 진척 상황을 하루 단위로 구분해서 확실히 지키자. 하루 동안 적어도
한 걸음만 나아가자. 오늘은 어제보다도 1cm라도 더 나가자. 오늘을 돌아본 그 성찰을 토대로 내일은 반드시 한 가지의 개선, 한 가지의 궁리가 있기를. 그러나 상황이 바뀌는 건 없었다. 여전히 설비는 열악하고 지원은 없었으며 바뀐 건 오로지 하루 단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하는 내 마음뿐이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날이라 생각하자. 그래, 이 회사가 당장 내일 내가 안 나와도 무너지겠나. 그렇게 하다 보니 한 달, 그렇게 1년이 지났다. 어느새 사람들이 나에게 모여들기 시작했다. 일에 진지하게 몰두하면 할수록 고민과 방황이 커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지? 남들이 저만큼 앞서가는데 왜 나는 이 자리에 맴돌며 고민만 하고 있지? 그 괴로운 심정을 충분히 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때 살아가는 단위를 하루로 정하고 온 힘을 다해 살아보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다. 하루 단위를 한 걸음씩 나아가는 발걸음이 일과 삶을 걷는데 가장 적합한 보폭인 것이다. 그때 나는 10년 앞을 내다보지 않았다. 엉망진창인 내 하루를 그저 오늘 하루, 이번 달, 올해 1년. 오로지 이 기간을 충실히, 이 순간순간을 충실히 살면서 작은 산등성이를 넘어간다. 그런데 이 방법이야말로 오히려 더 높고 큰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란 것을 아는가? 내 눈앞에 있는 우리 직원은 본능적으로 이 과정을 따르는 듯 보였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을까? 내 눈앞에 나타난 그의 모습에 여지없이 놀라고 말았다. 그래, 자네가 사업부장으로 승진했다고? 활짝 웃는 그의 표정에서 교세라를 이끌어가는 핵심 전략가의 면모가 뿜어져 나왔다. 어디 놀랄 만한 게 그의 직함뿐이던가. 나도 모르게 아, 정말 훌륭하네 라는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의 인격과 식견은 그 어느 경쟁사 리더와 견주어도 부러울 것이 없었다. 어떻게 그 시절 조금도 눈에 띄지 않는 그 존재가 내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인가. 중학교를 겨우 나와 기술도 지식도 하나 없던 사람, 우직하게 자기 일만 묵묵했던 정말로 평범한 사람. 나는 그에게 또 한 번 배웠다. 요행을 바라지 않고 한순간의 결과를 얻으려 하지 않고 미미하고 단순할지라도 그냥 그걸 지속하는 사람이 얼마나 비범해질 수 있는지 눈으로 똑똑히 목격해 버렸기에. 솔직히 말하면 나는 경영을 시작하고 난 후 사람을 들이는 데 있어서 면도날 같은 사람만을 무수히 바라봤다. 일머리가 좋은 건 물론이고 일에 대한 습득 속도도 빠른, 한마디로 재기가 넘치는 사람이다. 이들과 면접 자리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로 순식간에 그 대화에 빨려들어 장래 회사의 중심이 되어 또 그만큼 회사를 일으킬 인재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스스로 알아서 결정했고 자기 주장도 강했다. 그러나 나의 바람과 달리 일에 대한 감각이 한참 부족한 사람이 태반이었다. 면도날 같은 사람이 10명 중 1명이라면 똑똑하지도 않은 데다가 눈치까지 없어서 상사로서 숨이 막힐 지경인 사람이 대여섯 명이었다. 허나 이들 중 면도날 같은 날카로운 면모는 없어도 유능함을 성실함으로 대체한 이들이 또 둘셋 되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회사는 이 둘셋에 의해 굴러간다. 자, 그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겠다. 경영자가 기대를 거는 인재,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면도날 같은 사람이다.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누군가 그만둬야 한다면 이 면도날 같은 사람만 남기고 내보내고 싶을 정도다. 그런데 기업에 몸담고 있으면 정반대의 경우를 소름 끼치게 경험하게 된다. 면도날 같은 사람들은 눈치가 빠르고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서인지 자기가 하는 일이 지루하거나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 서면 빠르게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들은 어딜 가서 뭘 하든 알아서 잘 살아가니 걱정이 없다. 허나 문제는 내세울 게 없는 우직함과 성실함뿐인 나, 그리고 나의 직원들, 그리고 당신. 그런데 사실 이건 문제가 아니다. 왜? 면도날의 반짝거림보다
단단한 우직함이 더 어려운 능력이라는 걸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이다. 결국 회사에 남아 중역이 되는 사람은 처음부터 기대가 낮았던 일머리가 없는 사람인 경우가 꽤 있었다. 애벌레의 걸음과도 같이 답답했던 이들은 10년, 20년, 30년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직하게 한 길을 걷다가 자신만의 기회를 만나 거기에 올라타곤 했다. 당신에게 성실한 것밖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가? 그래서 낙담한다고? 글쎄, 지속의 힘. 사실은 그 능력이 가장 어려운 능력이 아닐까? 그것을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해 보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당신 인생으로 한번 시험을 해보자. 자, 지금부터 어제보다 딱 한 걸음만 더 앞으로 가라. 내가 첫 직장 생활로부터 상상만 하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는 순간까지 정확히 10년은 더 걸린 것 같다. 교세라는 창업 초기부터 다른 회사가 하지 못하겠다고 포기한 일을 나서서 수주했다. 우리는 그때 불면 당장이라도 날아갈 듯 영세한 회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했다. 세계를 휘어잡는 훌륭한 설비와 기술력? 그런 건 꿈에서나 볼 수 있으면 좋을 법한 것들이었다. 안타깝게도 꿈에서조차 나와주지 않았던 그것들은 역설적이게도 다른 회사가 안 하는 일을 함으로써 좀 더 빠르게 내 눈앞에 나타나 주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자. 남들이 안 하는 거 합니다. 이걸 내세운 우리의 첫 고객은 세계적인 기업 마쓰시타 전기산업이었다. 그런데 사실 그들과 거래한다는 건 영광인 동시에 악몽이었다. 왜? 그들이 요구하는 가격과 품질, 납기일 등 모든 면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너무 까다로웠다. 매 순간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 들 정도. 마쓰시타 그룹은 협력사들에게 가혹했고 제품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거나 납기일을 하루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것으로 거래를 종료시키기로 악명이 높았다. 특히 가격 면에서도 가혹했는데 해마다 가격 인하를 요구했기에 우리 같은 영세 기업은 그 가격으로 주문을 받아 제품을 납품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감사한 마음이 남아있으랴 점점 사라져갔다. 마쓰시타 협력사 모임에 참가했을 때 여기저기서 불평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이나 다름없습니다. 품질과 납기일도 맞추기 어려운데 가격까지 낮추라니 이런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나 역시 빡빡한 그들의 요구에 구매 담당자와 언쟁을 벌인 적이 있기에 불평을 쏟아내는 다른 회사들의 입장을 100번이고 이해했다. 그렇게 마쓰시타 그룹과 거래를 끊는 회사들이 속속 생겨났고 그런 상황이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그런데 당신은 세상의 논리를 아는가?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릴 정도는 아니지만 당사자들에겐 정말 가혹하고 서러운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땐 세상이 잠깐 그것을 공론화해서 내 편 들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정확히는 그런 위로가 하등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그런 위로의 해결은 없으며 세상은 오로지 해결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으로 나뉘어 해결을 하는 자에게 그 공이 돌아갈 뿐이다. 당신 아는 괴롭고 힘든 마음을 스스로 달래고 독려하려고 내 나름대로 부단히 애를 썼다. 부모님과 형제들을 생각하며 노래를 읊조렸다. 서글픈 노래를 부를 때면 온갖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다. 당장이라도 모두 내려놓고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다. 그때마다 나는 나를 다독였다. 왜 이렇게 약해?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인생에서 고난이 끊임없이 몰아치지는 않는다는 걸 알잖아. 당시 나는 혹시 모를 마쓰시타와의 계약 불발에 대비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다른 대기업을 찾아가 말했다. 저희 회사는 다양한 종류의 파인 세라믹 절연 부품을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 말을 듣는 기업들의 입장은 어땠을까? 이미 다른 세라믹 회사의 부품을 발주하고 있는 마당에 협력사를 바꾸는 귀찮은 일을 하기엔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며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영세 기업에 발주하기는 더더욱 꺼려졌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제안을 하면 더 이상 안 찾아오겠지 라는 마음으로 과제를 던지곤 했다. 자신들과 원래 거래하던 기존 업체들이 만들지 않거나 만들 수 없다고 포기한 제품을 언급하며 이런 제품도 만들 수 있습니까? 묻는 게 일상다반사였던 시절. 거의
반포기에 가까운 탈진 상태에서 나는 우리가 그토록 애증하는 마쓰시타 그룹의 회장, 마쓰시타 고노스케 회장의 경영 강연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 보자. 지친 몸을 이끌고 경영의 경자도 모르는 초짜가 강연장 구석에 한 자리를 채워 앉았다. 회장은 댐 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듯했다. 경기가 호황일 때라고 해서 방만하게 경영을 해선 안 됩니다. 좋지 않을 때를 대비하세요. 여유가 있을 때 미리 힘을 비축해 두셔야 합니다. 물을 막아두는 댐처럼 말이죠. 큰 비가 쏟아져 그대로 강에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댐을 지어놓고 필요할 때 방수하면 홍수를 막을 겁니다. 또 강물이 메마르는 일도 없어 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겠죠. 댐을 경영에 적극 응용하는 겁니다. 참 듣기 좋은 말만 한다. 저런 말을 누가 못하리. 생각하고 있던 그때 내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듯 뒤쪽에 앉은 사람이 손을 번쩍 들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만 마쓰시타 씨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생각처럼 안 되니까 골치가 아픈 거죠. 어떻게 해야 훗날을 대비해 여유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질문인지 항의인지 모를 발언이었다.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써먹을 방법이나 알려달라는 의미였다. 마쓰시타 회장은 순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혼잣말로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으면 되지 라고 중얼거리더니 이내 수초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청중들 사이에선 실소가 터져 나오고 강연장은 순식간에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했다. 아니,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말을, 그렇게도 무책임한, 잠깐만,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으면 되지.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한 번 더 되뇌이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마치 나 혼자 물에 빠진 것 마냥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아득히 멀어지며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으면 되지 한마디가,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와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이후로 회장은 급하게 수습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였으나 나에게 그런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들어올리 만무했다. 그렇다. 그는 구체적인 설명이 어려웠을 것이다. 왜? 방법은 너무 많으니까. 아니, 회사마다 맞는 방법이 다 다를 테니까. 심지어 그 방법에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방법, 직접 만들어야 하는 방법, 상상도 못 해본 방법까지 다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런 상황을 다 아는 그가 그저 할 수 있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진심으로, 진지하게 마음을 먹는 것, 간절한 마음, 다짐. 그것이 경영의 시작이라고, 정말로 세상에 그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시작이고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이다. 시골 변두리, 28명의 직원이 모여있는 영세한 우리 회사로 돌아가는 길. 강연을 듣기 전 동네 1등 회사가 되기도 어렵겠다며 어둡고 우울한 마음을 한껏 품고 있었던 내게 오늘은 정말로 이상한 날이었다. 동네 1등 회사 A기계 공구를 한번 보고 가자는 마음이 굴뚝 같았다. 우리 28명 직원들은 밤낮 없이 애를 쓰는데 A기계 공구 정도의 회사라면 그렇게 애쓸 필요도 없겠지 생각하며 발이 닿은 순간 그 시간까지 환하게 불이 켜진 동네 1등 회사를 보았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회사인데도 이렇게 일을 하다니. 오늘 강연을 듣기 전 이 장면을 봤다면 나는 반드시 무너졌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동네 1등도 쉽지 않겠다며 그들이 달리는 속도에 못 미치는 나를 탓하며 무너졌을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다. 그래, 저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려고 마음을 먹자. 지금 고객사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면 회사도 나도 2류, 3류에 머물고 말 것이다. 1류가 되기 위해서는 해내야 한다. 다음 날 또다시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떠들었다. 그러던 중 한 담당자가 브라운관에 들어갈 비부품을 만들 수 있냐고 제안했다. 당시 이 업계엔 브라운관에 A라는 재료를 만드는 기술밖에
비를 만드는 일은 기존 우리보다 훨씬 큰 업체들도 두 손 두 발을 들고 거절한 일이기에 사실 그냥 말이 안 되는 제안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걸 만들기 위해선 설비도 새로, 기술자도 새로, 연구 기간이며 비용도 완전히 새로 뽑아야 한다는 걸 의미했다. 끝끝내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했다. 방법이 없었다.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제품은 저희 회사에서도 만들기 어렵습니다 라고 답하는 건 그 길로 그들과의 관계는 끝이라는 걸 의미했다. 당시 나는 수많은 고전들 속에서 하는 말을 떠올렸다. 나설 때,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라. 무모하게 덤비는 것은 다치는 길이다. 승산이 보일 때만 뛰어들어라. 이 모든 오래된 조언을 모두 떠올리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나온 나의 결론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으리라. 네, 교세라는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무모하게 덤비는 것을 하지 말라는데 왜 나서냐고? 승산이 안 보이는 싸움이라고? 자, 다시 생각해보자. 아니, 생각을 다른 방향으로 바꿔보자. 이걸 포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모한 축에 속하는 건 아닐까? 승산이 보일 때만 뛰어들라는 말에서 승산은 뛰어들어 봐야 알 수 있는 건데 그냥 돌아서서 승산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도 확인을 안 하면 승산이란 건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나설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라는 말에서 지금이 나설 때라고 생각할 순 없을까? 당신이 지금 내가 한 말을 이해하길 바란다. 우리는 늘상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직원들의 눈에는 한없이 무모한 의뢰를 잇따라 받아오자 그들은 당연히 당황했고 이의를 제기했다. 아니 사장님, 안 그래도 마스시타 발주권도 미칠 지경인데 설비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일리 있다. 하지만 이걸 하지 않는 게 더 무모하다는 걸 그들에게 이해시켜야 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일이 없고 일은 계속 줄어들 것이며 그 끝은 안 봐도 뻔했다. 그렇게 당신은 할 수 있다고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가까스로 직원들을 설득을 시켰다. 설비는 빌리면 돼요. 중고품을 사와도 좋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지금 이 시점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할 수 있다고 믿고 일단 일을 시작하면 앞으로 반드시 할 수 있게 됩니다. 온 힘과 열정을 쏟아주세요. 내가 하는 말을 믿어요. 한편 마스시타와 협력 업체들이 거의 다 나가 떨어졌을 때쯤 나는 또 한 번 생각의 전환을 맞았다. 그래, 내가 뛰어다니며 영업하는 모든 기업들에서 무차별적으로 날아오는 그 무리한 요구들도 받아들이며 이렇게 점점 구색을 갖춰가고 있는데 마스시타의 요구가 뭐 그것보다 얼마나 더 어렵다고. 어라,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아예 업계에 없는 기술을 창조하려고 시도하는 우리에게 어느 순간 마스시타의 요구가 큰 골칫거리가 아니게 된 것이다. 오히려 기회, 더 나아가선 그들이 우리 회사의 기초 체력을 단련시켜주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렇게 정면으로 마스시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남들이 모두 손을 털고 거래를 끊는 와중에 꿋꿋이 높은 기준을 지켜냈고 원하는 가격에 맞추기 위해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가격에 이익을 낼 수 있을지 필사적으로 고심했다. 마침내 마스시타 그룹의 최우수 거래 업체에 선정된 교세라.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때 납품을 포기한 대부분의 회사는 영세한 채로 있거나 도산당하거나 스스로 끝을 맞았다. 답안지를 펼쳐놓고 보니 결국 전 세계에 통용되는 기술을 갖출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혹독한 마스시타의 훈련 덕이었다. 감사한 그 마음이 몇 배로 돌아왔다. 어느 날 우리가 마스시타와 하는 거래를 눈여겨보던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주문을 해왔다. 납품 수량은 일본 안에서만 납품하던 총량을 크게 뛰어넘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아닌가? 이를 기점으로 사세가 갑자기 훨씬 큰 규모로 확장되었다. 그렇게 시골 변두리에서 28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교토세라믹 주식회사는 현재 7만 명, 매출액 16조 원의 회사가 되었다.
꼭 이루겠다고 간절한 마음을 가져본 적 있는가? 나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중장기 목표는 세우지 말라고 말한다. 당신이 가야 할 곳은 언제나 더 높아야 한다. 가야 할 곳을 머리에 세울 땐 언제나 지금 능력, 그 이상의 것을 세워라. 지금 당신이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려운 지점을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찍고 말겠다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현재 당신이 가진 능력을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을 매일, 정말로 매일 생각해야 한다. 요행은 없다. 오로지 이것뿐이다. 진짜로 성공하고 싶다면 정말로 이것뿐이다. 현재 자신의 능력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데, 이걸 구분하는 이유는 완전히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위함이다. 할 수 있는 것은 하지 마라. 대신 할 수 없어 보이는 불가능한 일, 그렇지만 해내야 하는 그 일을 찾아서 반드시 해내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그냥 해내라. 절대로 쉽게 나는 할 수 없어, 그건 내 능력 밖의 일이야, 말을 하면 안 된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불과 몇 년 전에는 정말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며 의구심을 품었던 바로 그 일이 아닌가. 하지만 지금 당신은 그 일을 척척 해내고 있지 않은가.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 미리 가늠할 절대치도 없다. 능력은 어디까지나 미래 진행형으로 인식해야 한다. 도달해야 하는 미래의 지점부터 역산해서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고려해 이를 어떻게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 미치도록 생각해야 한다. 그 미래의 한 지점, 그 지점을 언제나 본인 능력의 120%, 130%로 정하길 바란다. 그러니 하지 않을 뿐 못할 일은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지 않을 뿐 못할 일은 없다. 그 지점을 향해 아낌없이 쏟아부어라. 당신의 말,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쏟아부어라. 그 지점이 잠재의식에 닿는 순간, 그 시절 마스시타 씨의 말대로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기회가 찾아온다.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 수 있고 이미 했다라며 간절히 생각하면 그 생각은 반드시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은 다시 그 생각을 간절하게 만든다. 다만 그 간절함은 분명해야 한다. 막연히 이렇게 되고 싶다는 힘이 없다. 반드시 된다. 당연히 되었다. 이런 표현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먹고 자는 일조차 잊을 만큼 간절히 바라고 하루 종일 오직 그 일만 생각하면 그것은 차츰 그 사람의 잠재의식까지 침투한다. 평소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지언정 생각지도 못한 순간 불현듯 나타나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할 것이다. 기술이나 설비, 인력도 없던 시절, 신규 사업에 대한 문제로 며칠을 고민하다 보면 불현듯 생각지도 못한 인물을 만나는 일이 생겼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니 그 사람은 우리가 진출할 분야의 뛰어난 전문가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우리가 추진하려는 사업, 우리가 골몰하는 기술적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 나는 그때마다 깜깜하게만 보이던 눈앞이 그제야, 정말 그제서야 밝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자, 당신은 여기서 미치도록 철저하고 현실적일 것 같은 세계적 기업가들이 사실은 스스로를 운을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여긴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망상병 환자 같지만 글쎄, 나는 잠재의식이 가진 놀라운 힘을 믿는다. 마치 운전처럼 그 길로 가는 게 익숙해지면 질수록 의식하지 않고도 몸이 자동적으로 기회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문제에 파고들 때마다 순간적으로 떠오른 아이디어가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어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단박에 해결해주는 일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우연처럼 느껴지는가? 우연이라기보단 잠재의식이 작동한 결과라 생각한다. 내가 그 일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그 생각만 할 정도로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런 결과를 끌어당긴 것이다. 놀랍게도 세계적인 기업가들은 이 말에 100%, 1000% 공감한다. 그러니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새로운 출발점이다. 올라가는 길이 가파를수록 정상도 가깝다. 최고가 되었냐고? 최고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했냐고? 아니, 최고는 다른 것과 비교해 그 중에서 가장 좋다는 의미이므로 상대적인 말이고 나의 철학과는 맞지 않다. 나는 최고가 아니라 끝장을 추구했다. 이것은 절대적이고 비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훗날 내가 마스시타 회장을 만난 그 강연장, 강단에 서서 교세라의 창업자로서 연설을 할 때 한 대기업 수석 연구위원이 물어왔다. 교세라의 연구개발 성공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내 대답은 간단했다. 한번 착수한 연구개발은 100% 성공시킵니다.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 것도 잠시, 나는 곧바로 덧붙였다. 개발이 성공할 때까지 연구를 계속하기 때문에 실패로 끝나는 일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자 강연장에 실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내 말은 진실이었고 또 진심이었다. 순간 나는 아차 싶어서 강연장을 둘러보았다. 혹시 그때 그 시절의 나처럼 지금의 내 말을 듣고 진심으로 전율을 느낀 그 한 명이 있을까? 그 한 명을 위해 다음 말을 이어가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이내 웃으며 다음 말을 이어갔다. 당신이라면 이 말을 이해하겠군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가 딱 그 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생각을 단단히 뿌리 내리세요. 앞날이 안 보여. 더 이상 안 돼. 이젠 지쳤어. 그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오더라도 그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나간 일은 부디 원인을 생각해 보되 지나간 일로 잊으십시오. 고민하고 자책한들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딛고선 그 자리가 선물이라고. 오늘의 내 몫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낸다고. 그것이 나를 분명 일으키고 있다고. 당신 스스로에게 계속 속삭이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사각형 책상 위에 네모난 서류가 여기저기 흩어져 여러 방향으로 어지럽혀진 모습을 보고 불안정하거나 부자연스럽다고 여기지 못한다면 이래서도 제대로 해내기는커녕 제대로 해낸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단돈 3천만 원에서 시작해 연 16조 원 규모의 회사로 키워낸 세계적인 기업 교세라의 창업자 고 이나모리 가즈오의 왜 일하는가를 3부작 시리즈로 다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에요. 저자는 말했습니다. 책상 정리하는 모습 하나만 봐도 그 직원이 성공할지 여부를 알 수 있다. 그가 말하는 정말 보석 같은 소위 성공 공식, 그가 알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를 그의 시선으로 풀어갑니다. 대담함과 세심함은 서로 모순된다. 하지만 이 둘을 모두 갖고 있어야 무슨 일이든 완전하게 해낼 수 있다. 마치 천을 짤 때 시실과 날실이 필요한 것처럼 각자의 특징을 잘 살려 어우러지게 해야 한다. 세로로 내려오는 날실이 대범함이라면 가로로 질러가는 시실은 세심함이라 할 수 있다.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치닫는 두 요소를 교차시켜 만나게 하면 비로소 아름다운 천이 완성된다. 일을 할 때도 대담함은 추진력을 주고 세심함은 작은 것까지 챙기면서 실패를 막을 수 있게 해준다. 나의 숙부는 항공대에서 정비사로 일했다. 당시 비행기가 출격할 때는 정비사가 기관사와 반드시 동석해야 했는데 대부분 자신이 정비한 비행기가 아닌 동료가 정비한 비행기에 탔다고 한다. 왜? 비행기 이곳저곳을 열심히 정비했어도 막상 그 작업이 정말 완벽했는가? 라고 질문을 받으면 네, 완벽합니다. 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동료가 정비한 비행기에 탄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 업계의 보편적인 룰이라고 들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때 나는 어쩐지 이 이야기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왜? 자신의 일에 정말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할 수 없는 것인가? 자, 무언가를 해낼 땐 99%까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마지막 1%의 노력을 게을리한 탓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일이 허다하다. 이 말을 듣고 정말 지친다. 뭘 얼마나 더 하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오늘의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그래, 그 1%를 채워보자.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내 이야기가 닿길 바란다. 내가 세라믹을 다루는 중소기업에 다니며 밑바닥 일만 하던 시절, 약속한 납품 일자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작은 부주의 하나로 제품의 불량이 발생해 영업 담당자가 급히 고객을 찾아가 손이 닳도록 사죄하는 일이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2주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품을 주문한 회사 측은 당연히 노발대발이었다. 당신네 같은 회사를 믿고 발주한 탓에 우리 생산 라인이 이렇게 멈춰버렸잖아요. 그쪽 회사와는 2번 다시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우리 영업 담당자는 울상이 된 채 회사에 돌아왔다. 이런 큰일에 나 같은 조물애기 말단 사원은 하등 도움이 안 될 거라 여기던 그 시절, 회사 분위기가 울상인 것과는 상관없이 먼저 입사한 한 선배는 여느 때처럼 세척장에 쭈그리고 앉아 수세미로 분쇄기와 분쇄기용 돌을 오랫동안 공들여 닦고 있었다. 나는 그때 선배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후다닥 씻으면 될 것을. 지금 회사 분위기도 안 보이나. 저걸 빨리 하고 다른 일을 해야 눈치가 덜 보일 텐데. 참 요령도 없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회사 생활을 하며 그때의 나처럼 동료 선배 후배가 하는 것을 보고 답답해하며 속에서 천불이 나는 상황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당신은 그것을 멈춰야 할 것이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오직 그 사람뿐이다. 말수도 적고 성실하긴 했으나 눈에 띄게 일하지 않아서 좋은 평을 받지 못했던 그 선배. 그런 선배의 모습을 보며 여느 때처럼 속으로 한껏 답답함을 느끼고 자리를 떠나려는 그때 문득 걸음을 멈췄다. 찬찬히 들여다보니 선배는 분쇄용 돌을 끌과 같은 도구로 깨끗이 닦아내고 있었다. 돌 중에서는 간혹 흠집이 있어서 그 온폭 패인 자리에 분말이 끼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선배는 그 달라붙은 분말을 꼼꼼히 긁어낸 뒤 남은 흔적을 또 수세미로 정성껏 닦았고 마지막으로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수건으로 씻은 돌을 하나하나 쓰다듬듯이 물기를 닦고 있었다.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회사가 다루는 파인 세라믹은 매우 섬세해서 분쇄기 안에 원료가 남아있으면 그 찌꺼기가 불순물이 되어 원료를 정확하게 혼합할 수 없다. 그래서 매일 실험이 끝나면 사용한 기구를 깨끗이 세척해야 한다. 그걸 누구보다도 제대로 해내는 선배의 모습을 보기 전 이런 세척 작업은 연구개발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소위 잡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선배를 제외한 말단 사원 모두 늘 잽싸고 요령 있게 이 일을 해치우곤 했다. 그런 식으로 엉성하게 닦았으니 불순물이 들어가 생각한 대로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물며 월급 하나 제대로 주지 못하는 영세한 작은 기업에서 이런 세척 작업을 상급자가 꼼꼼히 감시하는 시스템은 애당초 기대할 수도 없었다. 그러니까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는 아주 작은 일에 이미 톱니바퀴가 빠져 있었고 이 작은 누수 하나가 눈덩이처럼 커진 끝에 회사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허나 그 누구도 그 최초의 원인을 밝혀낼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그때 이후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다못해 그 세척보다 더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겠다는 마음을 키운 것 같다. 신은 디테일 속에 있다는 독일의 격언처럼 일의 본질이 이런 세세하고 단순한 데에 있다는 걸 알아챈 것은 이 습관을 들이기 시작한 후로 약 100일 뒤 실험에서부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걸 눈으로 똑똑히 보고 깨달았다. 그렇구나. 정말
신은 디테일 속에 있구나. 그러니 당신이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섬세한 감각을 연마해야 한다. 사소한 것도 허투루 지나치지 마라. 교세라 창업 직후 간혹 제조 현장에서 기계가 이상한 소리를 내며 돌아갈 때가 있었다. 어쩐지 그 소리는 나에게만 들리는 듯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담당자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지금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기계가 울고 있는 소리 말일세. 어제까지는 매끄럽고 청명한 기분 좋은 소리를 내던 기계가 오늘 갑자기 미묘하게 거친 소리를 내는 것은 기계에게 이상이 생겼다는 분명한 신호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그 기계의 움직임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이상을 감지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섬세하지 못한 감각으로 넘어가는 모든 것들은 눈덩이 같은 큰 문제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나는 몸소 체험해 알고 있었다. 이것은 비단 일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통틀어 알아두어야 한다. 이나모니 당신이 사장이니까 그렇게나 섬세하게 문제를 알아챌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반문할 수 있다. 여기서 당신이 비범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나 섬세하게 문제를 알아챌 수 있는 눈을 장착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일에서 그런 섬세함을 연마하지 않으면 장차 당신이 독립하여 자신의 것을 한다 해도 그런 섬세함은 기대할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당신은 무수한 경쟁의 이슬로 남겨질 뿐이다. 당신의 발걸음을 레드오션 속 허우적거림으로 남길 건지 또 다른 블루오션으로 창조할 것인지 그 결과는 언제나 섬세한 감각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지금 당신이 괜찮겠지, 눈 감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어느 시일 내에 큰 화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감각을 예리하게 다루기 위해 의식하고 집중하라. 나는 유의주의라 말한다. 뜻을 가지고 뜻을 기울이라는 의미인데 의식과 신경을 뚜렷하고 진지하게 그 대상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반면 소리가 들리고 난 후에야 돌아보고 그제서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무의주의라고 한다. 그런데 이 유의주의를 당장 몸에 익혀 일에 임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나도 청년 시절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연마한 것인데 언제나 본능이 다시 대충 하자, 대충 하던 시절로 돌아가자 라며 옆에서 속삭이는 듯했다. 그만큼 물고 늘어지면서 디테일을 살리는 일이란 쉽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곧 죽어도 이것만큼은 해낸다는 마음으로 했다. 만약 몸과 마음이 유연한 청년 시기를 이미 지나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괜찮다. 고도의 집중력은 언제나 그 어느 시기든 발달시킬 수 있다. 정신을 집중해 일에 매진하면 실수는 확실히 줄어들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 해결할 수 있다. 너무 큰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 디테일을 살리는 그 첫 방법은 미치도록 간단하다. 나는 직원들에게 정리정돈을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우리 회사엔 이놈의 정리정돈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다. 다른 부분에선 한없이 너그러울지언정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까다롭게 주의를 주는 편이라 직원들은 하나같이 정리정돈의 달인이 되어 있다. 정리정돈이 도대체 왜? 나는 정리가 바로 그 사람의 디테일한 감각을 나타내는 가장 완벽한 표현이라 생각한다. 더군다나 우리 업계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의 업계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말한다면 내가 팁을 하나 주겠다. 그 어느 업계든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더 지닐수록 그 기업은 더 성공한다. 이건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아무튼 물건을 정리할 때에도 조화를 생각하는 감각이 필요한데 이런 감각이 탁월할수록 일에서도 그런 섬세함이 돋보인다. 만약 당신이 사각형 책상 위에 네모난 서류가 여기저기 흩어져 여러 방향으로 어지럽혀진 모습을 보고 불안정하거나 부자연스럽다고 여기지 못한다면 일에서도 제대로 해내기는커녕 제대로 해낸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 들은 당신의 생각이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너무 귀찮고 피곤한데 그냥 대충 살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지, 그래, 디테일한 감각? 그거 한번 연습해보자 라는 생각이 드는지, 당신은 어느 쪽인가?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 사람이건 간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건 간에 가장 먼저 섬세한 감각을 되찾는 일부터 하라고 강조하고 싶다. 정신이 배일 듯 예리해서 어떤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디테일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 당신은 이미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똑똑할 것이고 죽기 살기로 노력도 할 것이다. 그럼에도 어딘가 까마득하고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디테일의 문제다. 모두가 다 미치도록 달려가고 있으니까 결국 디테일에서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고객이 하는 이야기에서 단서를 찾아내는 디테일을 발휘해야 한다. 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알려는 디테일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1순위로는 제품, 그와 동시에 반드시 청결에 힘을 써라. 마치 청년 시절의 나처럼 대부분의 영세한 기업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청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해주겠다. 배달 문화가 이렇게나 성행하고 난 뒤 예상치 못하게 성공한 국수 가게 사장님이 있다. 그가 내놓는 국수는 정말 맛있었지만 동네에선 많이 배달해 먹긴 하지만 타지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소위 줄 서서 먹는 정도는 아니었다. 사장님은 연구 개발에 몰두함과 동시에 가게 청결에 유달리 신경을 썼는데 한 배달 기사가 그 가게를 두고 온라인에 이런 평을 내놓았다. 저는 여기 국수만 시켜 먹습니다. 다른 배달 기사들도 다 알 거예요. 이 가게가 얼마나 깨끗한지. 직접 눈으로 보며 배달을 하다 보니 이 가게만 가게 되더라고요. 이후 웰빙과 깨끗한 음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식당을 찾는 손님이 갑자기 늘어났다. 그 덕에 사장님은 손님들로부터 맛에 대한 평가를 더 생생하게 많이 들을 수 있었고 그렇게 더 나은 맛을 만드는데도 성공한다. 은연중 갖고 있던 디테일이 수많은 요소를 거쳐 결국 성공으로 이끈 것이다. 직장인이라면 책상 정리정돈부터 하라. 그리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해라. 요즘에는 자신이 일할 때 날카롭게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실수하면 지우개로 지우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확히 말하겠다. 인생에서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우개로 지울 수 없다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바쳐 뛰어들어서 결과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지우개를 쓸 수는 있겠지만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이마저도 거부한다. 어떤 노력을 얼만큼 퍼부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데이터가 쌓이고 하루빨리 좋은 결과가 나오는 쪽으로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지우개로 지운다는 건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데이터를 다 지워버리는 것과 똑같다. 그러므로 당신은 인생에 지우개는 없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라. 당신의 주변을 이루고 있는 당신의 동료, 상사, 부하, 고객들이 당신의 디테일에 감동하도록 일을 하라. 이렇게만 해도 당신은 평범을 넘어 비범한 인생을 살게 된다. 사실 이런 마음을 먹기도 어렵고 행동에 옮기는 건 더 어렵다. 그럼에도 하겠다는 마음이 드는가? 그렇다면 이제 나는 당신에게 이런 말까지 해주고 싶다. 주어진 일에 인생을 걸고 세심하게 해내는 것. 그 다음 당신이 할 것은 대담함으로 뭉쳐진 실을 당신의 인생에 걸쳐 자수를 놓는 것이다. 매일 전심전력으로 일에 몰두하면서도 당신은 언제나 이대로도 좋은가? 라고 항상 자문해야 한다. 간단하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추구하는 것. 나는 매일 창조적인 일을 한다. 이 말을 적어도 한 번은 되뇌며 산다. 비록
하루 동안 이룬 진전이 미미할지라도 그것이 10년간 지속되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 예로 내가 잘 인용하는 소재는 청소다. 생뚱맞은가? 잘 들어보라. 청소는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일 중 하나다. 더러운 일이라 꺼려지기도 하고 영 내키지도 않는다. 더구나 아무리 깨끗이 해도 하루만 지나면 금세 원래대로 돌아가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런 청소를 창조로 바꾼 나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어제보다 더 창조적이고 싶다는 말을 1년째 하고 있었을 무렵 도무지 오늘 하루는 어제와 달라진 게 없다고 느껴지는 날이 있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작은 사무실. 어제 나는 빗자루로 이 사무실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쓸며 청소를 했었다. 그래, 오늘은 이거라도 좀 달리 해보자 싶어 빗자루를 들고 내 모퉁이로부터 중앙으로 향하여 쓸어보았다. 그랬더니 어제는 눈에 닿지 않는 공간까지 청소가 되는 게 아닌가. 어쩐지 해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답답했던 하루가 조금 상쾌해진 느낌도 받았다. 이후로 나는 줄곧 일에 진척이 없어 답답할 때면 빗자루로, 빗자루 질이 익숙해질 때면 대걸레질로, 대걸레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청소기로 그렇게 청소를 해냈다. 그리고 나선 청소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좀 더 나은 청소 방법을 매일 궁리하게 되었는데 이 시간이 나에게 잭팟이 되어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 궁리의 시간은 내 본업과도 이어졌고 좀 더 나은 것들을 발견해내려는 근육을 자연스레 길러주었다. 무언가 더 효율적으로 더 나은 방법을 위해 골몰하다 보면 1년 후에는 그 노하우를 남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정도가 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다. 좀 더 투자하면 아예 그걸 도맡아 하는 회사를 만들 수도 있는 노릇이었다. 나는 이것을 청소를 하며 깨달았고 실제로 세월이 지나 청소를 대신 해주는 회사들이 설립되는 것을 보며 확신을 얻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투덜대며 건성건성 해치우는 사람은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하루를 보낸다. 내가 예로 든 청소에 담긴 메시지는 일과 인생에도 고스란히 적용할 수 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해내고 상황을 개선하려고 머리를 짜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장기적으로 보면 놀라울 정도의 차이가 생긴다. 당신이 매일 하는 일이 무조건 있을 것이다. 여기에 약간의 창의와 궁리를 더해 어제보다 한 걸음 더 앞서간 오늘을 창조하라. 오늘은 절대로 어제와 같을 수 없다. 그렇게 앞으로 가려는 마음가짐은 진정 대담한 것으로 나아가는 비결이자 씨앗이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대단한 게 아니다. 원래 하던 것을 실증내지 않고 그렇다고 안주하지도 않고 새롭게 보는 것. 주어진 일에 대해 끊임없이 개선하고 개량하다 보면 전에 없던 새로운 무언가가 저절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생각은 밝게, 계획은 꼼꼼하게 하라. 이게 바로 섬세함과 대담함을 모두 잡은 당신이란 인생의 천이다. 등불 하나 없는 깜깜한 밤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도통 갈피를 잡을 수 없어도 한 발 앞에 낭떠러지가 있을지 알 수 없어 발을 내딛기가 무서워도 몸을 웅크리거나 뒷짐진 채 있지 마라. 당신이라는 그 인생을 방관하지 말라는 뜻이다. 섬세함이라는 등불을 언제나 두 손에 들고 이곳저곳을 비추다 보면 당신이 과감히 발을 뻗어야 할 그곳이 분명히 보일 것이다. 그런 당신에게 나침반이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진짜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가에 대한 당신의 대답일 것이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묻는다. 진짜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가?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루하루 내딛는 걸음이 굼뜨고 어설퍼 보여도 그것이 쌓인다면 무한히 커진다는 내 말을 반드시 새기길 바란다.
낙관적으로 구상하고 비관적으로 계획하며 다시 낙관적으로 실행하라. 오늘 하루에 이 과정을 모두 넣어라. 장차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넘보지 못했던 그 곳에 서 있을 것이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좋겠다. 그런 수준의 기대가 아니라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걸 꼭 성공시키고 싶다. 이런 강렬한 열망이 파고들었다. 우선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에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왜 일하는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이런 질문에 솔직히 이런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딱히 이유가 있나? 먹고 살려면 돈 벌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일하는 거지. 다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런 생각을 제대로 좀 바꿔보고 싶은 분들이라면요. 적어도 이런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다른 수준으로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세계적인 기업 교세라의 창업자인 이나모리 가즈오, 우장춘 박사의 둘째 사위이기도 하죠. 경영, 이나모리 가즈오 원점을 말하다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저자의 시선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는 촌놈이다. 일본 가고시마에서 태어나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가고시마에서 자랐다. 일본 최고의 기술자들이 모인 교토에서 일하기 전까지 가고시마 사투리밖에 못 쓰는 말 그대로 촌놈이었다. 회사에 취업한 뒤 연구 분야, 즉 R&D 부서로 발령을 받았다. 그땐 전자제품이 주력 상품으로 주목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를 개발해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재료 개발 연구에 매진했다. 하지만 첫 직장에서의 생활은 마음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다. 입사 초기엔 회사로 걸려온 전화를 받는 것조차 두려웠다. 내가 나고 자란 가고시마에선 전화를 구경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화를 받는 것도 무서웠고 사투리만 쓸 줄 알았던 나는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상사와 말다툼까지 하게 됐다. 어떻게 됐냐고? 결국 그 회사를 나오게 됐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외국에 나가서 연구를 좀 더 해보고 싶었지만 연구 성과를 살려서 직접 회사를 차려보는 건 어떻겠냐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갑작스럽게 창업을 하게 됐다. 누가 봐도 무모한 선택이었다. 당시 나는 회사를 차릴 만큼의 자본금이 없었다. 그렇게 사업과 관련해서 고민이 많았던 내게 말 그대로 귀인이 나타났다. 교토에서 알게 된 분이었는데 나는 맨 처음 그분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제가 해온 연구를 살려서 어떻게든 전자공업에 필요한 새로운 재료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다. 마음을 다해 내가 가진 생각과 계획을 말했다. 자네는 아직 젊고 어리지만 멋진 생각을 지니고 있군. 내가 도와주지. 300만 엔을 투자하겠네. 다만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돈에 휘둘려서는 안 돼. 자네와 함께 일하고자 하는 동료가 있다면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조직을 만들어야 해. 바로 거기에 기대어 경영을 해 나아가야 하는 거야. 그게 내 사업의 시작이었다. 그분은 창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셨을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귀하고 중요하다는 앞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갈 가르침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나는 7명의 동료와 사회초년생 20명의 직원을 고용해 28명으로 회사를 시작했다. 정말이지 아무런 기반도 없었다. 하지만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람의 마음을 경영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디 제대로 알 수나 있단 말인가? 믿을 수 있는 건 더더욱 아니지 않은가? 아무리 믿고 의지하는 사이라도 배신당하거나 속아 넘어가는 일이 우리 일상에 널렸다. 하지만 나는 사업을 하기로 한 이상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 알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말 그대로 변화무쌍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지만 동시에 큰 역경 속에서 이만큼 큰 의지가 되는 것도 없다. 그렇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경영의 기본으로 삼기로 했다. 당시 나는 27살. 젊다 못해 너무도 어렸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챙겨야 한다는,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끝없이 고민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과
또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고민해. 그리고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 훌륭한 사람의 마음을 아무리 갈구한다고 해도 정작 내 마음이 훌륭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내게 찾아오지 않는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철학적인 고민과 생각에 휩싸였던 걸까? 나의 부모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었다. 심지어 친척 중에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회사를 차린 후에도 일일이 누군가에게 노하우를 배우거나 자문을 구할 수도 없었다. 경영의 경자도 몰랐던 나는 경영을 해 나가면서 무엇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지 홀로 생각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경영을 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야단 맞으며 배우고 느낀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 바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길, 그 길밖에 없었다. 매우 단순하지만 그래서 나에게는 더욱 유효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경영 그 자체는 변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는 경영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한때 불경기로 인해 회사의 생산량이 확 줄어든 적이 있었다. 예전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직원들 역시 회사가 어려워지는 걸 걱정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불황이 있으면 반드시 호황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 회사도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나는 절대로 다른 회사처럼 인원 감축과 같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직원 여러분도 그 꿈에 대해 같이 생각하고 또 고민합시다. 이 불경기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희망에 불타면서 하나하나 실현해 나갑시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 함께하는 직원들을 위해 어떻게든 우리가 하는 일을 성공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열망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 일을 성공시키고 싶다. 그런 정도의 열망과 투지로 수준을 높이면 그 열망이 잠재의식 속으로 스며들게 된다. 의식적으로 행동할 때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만 사업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반면 잠재의식에까지 열망이 스며들게 되면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사업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좋겠다는 수준의 기대가 아니라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사업을 성공시키고 싶다는 그런 수준의 강렬한 열망이 잠재의식 속으로 파고들게 되는 것이다. 그 단계에 도달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 이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허황된 주장도 아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느 분야에서건 성공한 많은 이들이 경험한 것이다. 자신의 일에 대해 아무런 자부심도 감격도 없이 그저 잘 되면 그때 더 발전시켜 나가면 되겠지. 그 정도의 희망과 기대밖에 없는 사람은 조금 과격하게 들리겠지만 무엇을 해도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성공한다고 해도 오래 갈 수 없다. 어떤 일을 하든 어려움과 고난은 필수다. 그걸 각오해야 한다. 그리고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해서 일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반드시. 지금은 크게 성장했지만 교세라는 교토의 창고를 빌려 시작한 영세 기업이었다. 나름의 성공을 거둔 시점에 한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나모리 씨, 회사가 그렇게 성장했는데 지금도 미친 듯이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하는군요. 재산도 상당할 텐데 그렇게 악착같이 일을 하시다니 대체 얼마나 벌어야 만족하실 건가요? 나는 얼마만큼 돈을 벌겠다. 교세라를 어느 정도 성장시키겠다. 그런 생각이 없었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냥 계속해 나아갈 뿐이었기에 그의 질문이 황당하기까지 했다. 질문을 한 그 사람은 이미 개인 재산도 많았고 회사도 매년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자산도 있었기에 이걸로 충분하다. 악착같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회사를 더 키우고 싶다는 말을 했다. 나는 생각했다.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성장을 막고 있다고 말이다. 그 사람은 자신의 깊은 마음속, 잠재의식 속에서 더는 회사가 성장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회사의 성장은 경영자의 의식 그 자체에 있다.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성공을 결정짓는 것이다. 또한 그는 세금을 더는 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익이 나면 곤란해진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잠재의식 속에 갖고 있으면서 회사를 더 키우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비단 그 사람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경영자들이 그런 모순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절대로 회사가 성장할 리 없다. 왜냐고? 그런 생각을 하면 그대로 직원들에게 전해진다. 직원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눈치챈다. 그래서 직원들을 아무리 독려해도 열심히 하지 않는다. 물론 그런 회사가 있다고 문제될 건 없지만 그 정도의 사고방식이라면 그 정도의 회사로 끝나고 만다.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환경이 변화될수록 자신의 회사는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 노력이야말로 경영의 기본이다. 그럼 정작 당신은 그렇게 잘 살고 있는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 역시 순간 멈칫하게 된다. 하지만 내가 다른 경영자,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이라도 낫다고 여기는 게 있다면 그건 반성을 잘한다는 것이다. 나는 정말 매일매일 반성한다. 아침에 일어나 씻을 때면 자고 있는 아내에게까지 들릴 정도의 큰 목소리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친다. 어제의 일을 떠올리며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도 잊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인간은 모두 본능에 휘둘린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본능에 휘둘리는 것을 반성하고 잠깐이라도 그 본능에서 도망쳐 나올 생각을 할 때 가끔 도망칠 수 있을 뿐 인간의 본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을 통해 항상 자신을 타일러야 한다.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면 일을 시작했을 때 그 처음의 마음, 배고팠던 그때의 마음, 쉽게 말해 헝그리 정신을 떠올리게 된다. 그래서 나는 권투를 좋아한다. 권투 시합에서 상대의 펀치를 맞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선수를 보면 분명히 체력이 한계에 달했는데도 그 선수를 일어나게 하는 건 지금 여기서 물러나면 앞으로 먹고 살 수가 없다는 원초적인 헝그리 정신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 헝그리 정신이 속된 말로 악으로 깡으로 투지를 불태우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때때로 스스로를 광기의 상태로 몰아붙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렵고 장벽이 높은 과제를 마주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을 잘 때까지 식사를 하거나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오로지 그 생각만 한다. 그러다 보면 과정부터 결과까지 머릿속에 훤히 보이게 되고 아직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음에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렇다. 막연하게 꿈속에서 생각하던 것이 어느새 현실과 분리되지 않는 것이다. 꿈과 현실 세계의 사이를, 광기와 상식의 세계를 오가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와 우주 사이를 이동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인공위성이 우주에 도달하려면 맹렬한 추진력과 에너지가 필요한데 무중력 공간에 들어서면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고도 쉽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나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과 일의 방정식을 알게 됐다. 당신 인생의 결과, 당신이 하는 일의 결과는 사고방식 곱하기 열정 곱하기 능력이라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인생의 결과 또는 업무의 결과는 그 사람이 지닌 사고방식, 즉 철학의 열정과 능력을 곱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나는 오랫동안 이 방정식에 따라 일했고 또 살아왔다. 그리고 이 방정식으로 나의 인생과 교세라의 발전을 설명할 수 있다. 시골 촌놈으로 유복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 시련과 좌절을 경험하면서 남들과 비슷한, 아니 오히려 부족했던 능력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던 유일한 비법이다. 나는 자신한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정도의 노력을 쏟아부으며 일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남들만큼 노력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남들만큼, 즉 남들이 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정도의 노력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노력은 순간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에 그치면 안 된다. 열정이 닿는 데까지
쏟아 부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노력은 나를 감동시켜야 한다. 또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한다. 그래야 하늘도 감동시킬 수 있다. 바로 그때 당신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그 성공은 방향을 틀어 당신에게도 향하게 될 것이다. 다시 묻겠다. 당신은 왜 일하는가? 당신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